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한국갤럽 자체조사고요. 지난 8일부터 10일, 3일간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대를 유지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3%. 이 숫자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금 순항하고 있죠. 아주 순조롭게 가고 있다. 대선 때 득표율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 한 달 만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꽤 높은 지지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진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 전자권 협상도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한 여론을 어떻게 또 잘 다독이면서 가느냐 이런 이제 중요한 걸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지율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저도 이 수치를 보면은 뭐 역대 정부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낮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속내를 보면 굉장히 기초를 잘 다지고 있다. 예전 정부들을 보면은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벤트들 하거든요.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지지율을 견인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못하면 푹 꺼지고 그래서 등락이 이 격차가 클수록 좀 불안정한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9일, 40일 되는데 차근차근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내실이 있는 어떤 그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들여다보면은 TK와 PK에서도요 잘하고 있다가 과반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고루고루 국민들한테 지금 지지를 조금씩 신망을 얻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수치 80%냐 70%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아주 꽤 잘 좋은 수치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잘하고 있다 63%보다 잘못하고 있다 23% 수치가 나온 게 조금 의아해요. 솔직히 뭘 잘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진영에서 그냥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63%의 지지율 좋은 것 같아요. 80% 이렇게 막 너무 막 높게 나오면은 오버할 수 있거든요. 또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진짜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도 60% 내외의 지지율 기록을 하면 그래도 여론 살피면서 조심하면서 국정 운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통합하는 메시지 내고 국회 존중하고 야당 존중하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뭐 조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통합형 인사들 많이 쓰고 전문가들 쓰고 그러면은 지지율 높아질 건데 중요한 포인트를 윤희석 전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한 달 좀 지나고 2달째 가고 있는데 성과를 내야 될 일들이 이제 숙제가 이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치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야 윤석열보다 훨씬 잘하네. 이제 이런 건데 과연 유능할까?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정책 균형 감각 뭐 인선에서도 그렇고요. 메시지도 그렇고 여러 호평받는 것에 비춰볼 때는 지지율이 오히려 낮게 나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굳이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 정부 때는 초기에 80%가 넘었잖아요. 그때는 탄핵에 대한 것도 있었고 물론 지금도 탄핵 이후 대통령이지만 두 번째여서 그런 것들이 좀 덜하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 이재명 전 대통령은 전에 이제 당대표 시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반 이재명 정서가 꽤 있었거든요. 이미지적으로는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지지율이 뭐 70%, 80% 올라가기에는 부담이 그런 것들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굳이 개념할 필요 없이 지금처럼만 하면 지지율은 계속 높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이런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쳐들어와요.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 행정가라고 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어요. 트럼프는 사실상 외계인과 가깝기 때문에 네. 성과는 아무리 잘해도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태도와 노력들을 국민들이 알아주면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숫자가 63% 나온 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선 투표 당시에 얻었던 득표율을 생각해 보면 50%가 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63%가 높다 낮다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좀 네. 지지세로 돌아선 양상 아닌가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이제 그 정치인, 그러면 대통령이지만 이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 시절의 이재명과 대통령 후보 시절의 이재명과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확연히 달라요. 제가 뭐 민주당을 뭐 대변하고는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시절에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다른 지지층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감수하면서도 그 지적을 할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은 비판할 거에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고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직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거기에 플러스 워커홀릭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층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 지지층도 감동을 한 게 아닌가. 사실상 좀 이렇게 비판하다가 기대보다 더 잘해버리면 돌아서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분명히 비판할 지점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지지율이 이렇게 좀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힌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지점은 왜 그 조규제, 정규제 이런 분들만 왜 조규제 누구야? 조갑재 조갑재 대표님 둘이 합하면 합쳐서. 정규제요. 그다음에 정규제 대표님 이런 분들만 이렇게 밥을 사주시냐. 장성철이 빠졌네. 우리 정치인사팀 네. 우리 중도 보수를 중도 입장 중도 진보 이런 분들 같이 식사하면 좋은 얘기 더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건 비판할 지점이 아닌가. 안 그런 그래도 생각이 그 얘기 듭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30%의 국민들 마음을 되돌려 놓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층들을 공략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님 얘기하셨지만 조갑재 대표 그리고 네. 정규재 전 주필 그 쓰리샷이 약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익숙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대선-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대선 전에도 뭐 이렇게 두 분 모셔서 그렇죠. 식사하셨다라고 했고 또한 자꾸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진영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명과 성향과 진영이 다른 분들과 자꾸 만나시면서 다른 얘기를 듣고 또한 뭐 들을만한 거 있으면은 국정운영 반영하고 아니면 다른 얘기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면 설득도 하고 그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대단히 잘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인사 팀도 한번 사실 여권 관계자가 저한테 꽤 오래전에 네. 물어봤어요. 이런 대통령이 이런 식사 자리를 하고 싶어한다. 보수 이른바 논객 이런 예. 분들. 이제 장 소장님을 여권 관계자에게 추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들, 반영이 안 됐네요. 네, 반영이 두 가지가 있었던. 제가 사실 다른 분들도 좀 원로라고 얘기 듣는 다른 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원로의 언론인 출신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야 이제 정치인 출신들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도 원로에서 빠져가지고 아니 좀 안 된 것 머리만 같아요. 보면 원로 아니에요? 그래요. 뭐 백발로 따지면 같이 먹어도 머리만 봤으면 전혀 좋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입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미국 특사로 그렇죠.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죠. 또 윤여준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또 특사로 가신다고 하잖아요. 보수 쪽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이미지 신호를 주는 것으로
이걸 나쁘다고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는 중도 보수 포지셔닝 할 때 이게 그냥 말만 그러냐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정책이나 인선 여러 메시지 보면 그렇지 않고 있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PK, TK 지역이 긍정이 55예요. 55%. 예. 네. 지난 똑같이. 대선 때 득표율로 따지면 대구가 2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이 55, 훨씬 많아요. 부정보다. TK 지역이. 그런 국민의힘에서도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고 대통령의 그런 우클릭이라고 뭐 굳이 붙이면 사실은 말 그대로 뭐 대통령이다. 크게 통합하는 영이다. 이건데 그게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는 확실하게 국민 통합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내란 종식 카테고리를 빼겠다. 그런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일단 뭐 그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번 내란의 부분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자. 언제까지 이 내란 정식이라는 부분들을 국정의 큰 카테고리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민생 경제 쪽에 치중하고 내란 부분들에 우리가 치중해서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어떤 그 구도를 삼아가지 말자.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이 있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란을 특검을 통해서 다 씻어내자라는 부분들의 의지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적폐청산하자 이 슬로건을 내걸었다가 이제 뭐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남았죠. 문재인 정부가 잘한 부분이 많은데 그냥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정부처럼 이미지화 되니까 뭔가 민생이나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등한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초에 그랬어요. 내란은 속전속결로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내란의 세력들을 척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민생 경제에 주력하고 그 이미지를 또 좋게 국민들한테 줄 수 없어서 중도 확장은요. 내란 종식 부분을 내세워서 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으로 어쨌든 내란 종식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진 말자 뭐 이 정도로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면 될까요? 네. 근데 한편 야당에서는 그럴 거면 이게 뭐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 당선 순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내란 종식이 제1 사명이다. 그대로 안 가시고 내란 종식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겠다고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적폐청산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결과를 냈는가를 보면 잘하신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럼 왜 그러느냐. 특히 대표 선거당의 박찬대 의원은 뭐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역으로 계엄을 막는데 앞장섰던 저희 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은 굿캅, 배드캅 뭐 그거 하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민주당이 같이 가겠다면 돌출성 발언과 같은 박찬대 의원의 그러한 어떤 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나간 얘기여서 그런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내란특별법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의원들 114명이 공동 발의, 박찬대 의원 포함해서 115명이 발의를 했잖아요. 전당대회 용이래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에 비해서 박찬대 의원이 아무래도 강성 이미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지지층에 대해서 보다 소구하는, 물론 제가 뭐 115명이 다 전당대회 용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분위기가 약간 그런 거다. 그러면 실제 발의된 뒤에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되냐? 그거는 내부에서도 미지수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이재명 63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3이에요. 20%의 격차가 있잖아요. 집권 초기입니다. 그러면은 집권 여당 민주당 지지율도 50% 좀 넘고 좀 대통령 지지율과 좀 수렴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20%가 차이 난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도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왔어요? 거기는 19%요. 국민의힘은 19% 무너졌네요. 네, 알만하죠. 이틀 연속 다른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틀 연속 콤보로 그냥 10% 19%를 똑같이 기록했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저 두드러 맞아가지고 지금 그로키 상태인 국민의힘을 아니, 언급하는 것보다는 민주당이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율이 왜 43%에 불과한가? 내란 특별법을 선거용으로만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이제 발의한 법이라고 저도 조금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내용을 뜯어 보면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개별 입법으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정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배출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켜서 내란범을 내보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후적인 얘기니까. 예, 그런 네. 사후적인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교육 과정이 있었거나 지시해서 내란 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한 법적 그 테두리에 있는 것인데 다만 민주당 당내에서는 좀 이렇게 시원한 발언들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후보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말씀한 대로 박찬대 의원이 정청래 의원보다는 그래도 좀 온건한 쪽에 속해서 좀 강한 캡사이신을 좀 넣느라고 좀 내란 특별법을 한 것 같은데 아예 법의 취지가 뭐 아예 그 지금 현재 상황은 무관하지는 않아서 저도 뭐 알겠습니다. 사면 제외랄지 이런 조항들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맨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국정기획위가 과제에서 빼겠다 이런 부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1호가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때 이게 맞나라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사회를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는 건 혁명의 시기에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내란 종식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종식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특검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어찌 됐든 간에 41%의 득표를 얻었는데 그럼 그걸 다 부인하고 할 거냐. 사실 그런 물리적 환경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주 혁명의 시기가 아니면 끊임없는 개혁이나 개선이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다 뜯어 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한 현실적인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60% 이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정리 좀 하고 조금 전에 국민의힘 지지율 19% 나왔다는 여론조사요. 한국갤럽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여론조사랑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19%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민주당의 차기 이제 대표 네. 누가 될 것인지 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8월 2일에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박찬대 의원의 이제 2파전으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뭐 박찬대 의원은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법으로 114명의 뭔가 지지하는 의원을 확보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고 정청래 의원은 어떻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인지와 지지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위에 있다고 출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박찬대 의원이 거의 붙어가는 추세입니다. 당심에서도요. 그러면은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지도 박찬대 의원이 좀 위에 있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지표가 박빙의 명승부긴 하나 이게 점점 정청래 의원의 확장성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박찬대 의원보다 내가 숨겨둔 지지 의원 더 많다 이렇게. 그분이 숨겨놓지 않을 뿐이에요. 있으면 얘기할 텐데. 얘기하는 분이지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면? 숨겨놓지 않습니다. 뭐 그 성격 아시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제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지표를 보면 되는데 후원회장 자체도 보면 윤여준 장관을 박찬대 의원이 데려가요. 윤여준 장관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세현 장관이 정청래 의원의 후원회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의원들의 수에 대해서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숨겨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최고위원을 보시면 돼요.
황명선 의원이 이제 논산시장 출신으로서 그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이분 혼자만 최고위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닝메이터가 박찬대 의원한테만 있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쪽에 러닝메이터가 없어요. 최소한 그 안에서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러닝메이터를 띄어야 그래도 김민석 총리가 빈 수석 최고위원 자리 한 명을 다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서지 않았다는 걸 보면 뭔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징후들이 그렇게 그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박찬대 의원한테 나쁘지 않아서 박빙의 명승부가 어떻게 될지는 좀 이 추세선들이 재밌게 됐다. 마지막에 그 마무리를 네. 실수하면서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빙 승부가 기대되는군요. 박빙 승부가 기대됩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라. 없습니다. 없어라. 김어준 씨가 이제 정청래 의원 후보를 편드는 듯한 응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진보 진영이라든지 권리당원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니까 뭐 그렇게 원사이드한 게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 공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의원이 조금 걸로.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됐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분석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의 맥을 잘 짚는 어떤 분이 좀 박찬대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모 씨가. 예, 네. 그래서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아니요, 서모 씨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이미 얘기예요. 다 제 얘기.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확한 분석이지 그렇죠. 이거는 어떤 예.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수치들이 얘기해주고 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나 당직자에게 물어보면 지금 여론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뒤지더라도 이길 거다라고 여우도 분위기를 얘기해요. 근데 당원들 분위기는 좀 다를 수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내각 인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가장 관심을 끄는 두 여성 후보자가 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바로 내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서장님을 보니까 바로 눈빛을 피하셔가지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평가 네. 네, 윤 대변인부터. 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 몰랐죠. 뭐 보좌진 숫자 이 정도 바뀐 거는 뭐 한 달에 한 명 정도 바뀐 것처럼 나오는데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별게 아니겠다 저는 생각했는데 내용이 막 나오니까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좌관 갑질을 그렇죠. 놓고. 우월한 본인의 지위를 활용을 해서 폭력적인 뭔가를 한다 이건데 이 내용이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에 공개됐던 내용이 뭐 자택에 있는 비대 수리를 보좌관에게 뭐 얘기를 했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비대를 왜 보좌진한테 고쳐달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쓰레기를 집에 있는 걸 버리려고 했다. 갖고 와서 의원회관에 가져간 다음에 이걸 분리수거하라고 했다는 건 도대체 일부러 그랬다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괴롭히려고 그랬다라고 뭐 그거 해석을 외에는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 값을 치를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할 거면 분리수거하는 곳이 그 자택 주변에 분명히 있을 텐데 차에다 가지고 오면 그 순간에 그 수고가 더 클 것 같아요. 그걸 옮기는 게. 야,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아마도 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분의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 뭐 인성 이런 것까지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맡아야 될 분인데 여성가족부라는 곳이 뭐 여권의 신장, 인권, 뭐 평등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곳인데 과연 적임자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점잖지 않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정도 문제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단 한 명도 낙마시키지 않겠다.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이재명 정부에게 큰 타격이 생긴다. 이런 좀 말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인재가 많잖아요. 뭐 180명 가까운 의원 갖고 계시고 여성 의원들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니까 빨리 교체하셔라.
사실 처음에 S 보도로 나왔었잖아요. 쓰레기 예, 분리수거를 예. 시켰다. 변기 고쳐달라고 했다. 변기는 사람을 전문가를 불렀어야지 왜 보좌진을 부른지 모르겠고 그때부터 일부 분위기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렵지 않나?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제 여의도 대나무 숲에 이게 보좌진들이 익명을 올리는 곳이거든요. 익명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썼는지 확인은 안 됐죠. 근데 문체나 사실 뭐 국민의힘 보좌진이 억지로 민주당 보좌진인 척하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글들을 봤을 때는 이 글들은 몇 개 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문체나 여러 가지. 이건 뭐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커버 쳐주려니 현타가 심하다.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솔직히 그 의원실 문제 있는 거 모르는 보좌진이 있었나?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까지 한다. 대통령한테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도 누구보다 간절하지만 안 들켰으면 모를까. 동료들이 내부 고발한 걸 어떻게 커버치냐. 이렇게 글이 올라와요. 이런 류의 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 보좌진들은 좀 알겠지만 관련 내용들이 좀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기보다도 안 맞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에피소드들, 황당한 일들이 조금 더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더 나올 게 있어요. 네, 그 방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대략 50여 분 가깝잖아요. 그분들 중에 좀 원만하게 나간 분들은 좀 드물다. 상당히 좀 감정이 상해서 나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물꼬가 트여서 지금 몇몇 분들도 더 제보를 하고 저도 이제 뭐 어제 그저께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야당 쪽에 제보가 많이 갈 수 있고 아마 육성이 틀어질 수도 있고 더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부적절한 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태움 방지법,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러한 법도 냈잖아요. 이율배반이란 말이에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강선우가 진짜 강선우냐. 만약 여가부 장관 됐는데도 그러면 장관 보좌진들이나 아니면은 그 여가부 부처 있는 사람들한테 집에 또 변기 고장 나면 죄송한데요. 저기 기조실장님 저희 집에 가서 좀 변기 좀 봐주세요. 이러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언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과 저는 가장 큰 문제는 김병기 원내대표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보좌진이 이상할 수도 있다.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2차 가해하는 듯한 보좌진이 문제다. 그런 걸 증언하고 또 제보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민주당 이러시면 안 돼요. 정권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 많이 있어가지고 국민들 분노했는데 지금 이런 거를 옹호한다고 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지 않은 거는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이 갑질 논란 보좌진에 대한 게 의혹이 터졌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라고 사과를 하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떤 직무에 충실히 임해서 정말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것들이 좋았을 것 같은데 대응 방식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면 따져보면 지금 일방의 주장이라고 하지만 그 많은 보좌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됐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 이거는 국무위원의 자격에서 한참 멀어지는 거죠.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뭐 5대 기준, 7대 기준 다 필요 없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 정서에 벗어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태도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묻어놓고 마치 본인이 그냥 좀 부족한 보좌진들에게 피해를 당한 마냥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그거를 용인하겠냐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임명이 되면 그거를 이재명 정부에 좋은 영향이 있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강선우 여성부 장관 후보자나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도 하겠지만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은요. 상하관계에 있어서의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의 그 갈등과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상품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첫 출발을 위해서 뭔가 좀 본인들이 청문회 전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저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도 다 지킨다고 하지. 아, 이 사람 문제였으니까 나가시오. 할 수가 없어요.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첫 인선인데 이거를 뭐 이거는 버리겠다. 당에서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채택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또 잘라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들을 두 후보자는 이제 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갑질이란 게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게 카메라를 달아서 24시간을 쭉 봐요. 그래서 한 장면만 딱 포커스를 두면 저 친구 인성이 나쁘네, 저 친구 갑질이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장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반복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라고, 이제 특히 변기 문제 같은 경우 아니라고 했는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보좌관의 주장이 사실임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까지 생겼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시켜라. 그날 집에 뭐 피치 못할 일이 있거나 아주 뭔가 있어서 정말 부탁을 아쉽게,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이것 좀 뭐 해. 그러면 한 장면, 그 장면만 딱 포커스 두면 갑질일 수 있지만 정말 우연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후 맥락을 다르면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쭉 분위기를 들어보면 그냥 반복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진숙 후보자 관련돼서는 따로 쟁점을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웃될 것 같아서. 근데 그 방식이 어떻게 아웃될 거라고 보세요? 뭐 청문회를 거치고 야당의 거센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 낙마하는 형태일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한다면 청문회를 거쳐서 아웃되지 않겠나. 쟁점이 있는 것들은 제가 쟁점 사항을 저도 이걸로 일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볼 것도 하고 없다. 있어요. 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 승주 소장님이나 저나 다 보좌관 생활을 해봤지만 만약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보좌관으로서는 정말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민주당 민보협이라고 보좌진 협의회 이제 회장이 있어요. 제 이제 대학 후배인데 뭐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판단을 해보고 우리 보좌진들의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제 나가게 되면은 강선 후보자에게 별로 안 좋으니까 민주당 뭐 김병기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도부가 전화를 해서 입장 내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압력은 안 가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억지 실드를 안 쳤으면 좋겠어요.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뭐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보좌진.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문진석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대학생 논문은 교수가 나눠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디펜스를 쳐요. 옹호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냥 석사학위나 지금 박사학위 논문 쓰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이러한 억지, 해괴망측한 이러한 변명이라든지 옹호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그 말씀도 했잖아요. 그 충남대 총장 그 됐을 당시에 논문 문제 거쳤는데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된다. 아니 충남대 총장하고 교육부 총리하고 이게 같냔 말이죠. 그 예를 갖다가 해명의 어떤 근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성의 없게 일부러 저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진석 의원은 재선 의원인데.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전혀라는 말까지 썼단 말이죠. 박성태 실장님 말씀대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제 핵심은 강선우 의원인데 웬만하면 보좌진하고 그렇게 관계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게 누가 제3자가 보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모셨던 의원, 그 방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뭐 일관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저는 이게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분노를 할 거예요. 보좌진이 꼭 뭐 젊은 층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힘이 없는 사람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상식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가 아닌다 할지라도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분이 큰 조직을 이끄는 자격이 되느냐,
그 문제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국민의 정서에는 부합되지 않다. 그래서 내용은 각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 밖으로 이미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앞서도 뭐 했지만 차곡차곡 잘 가고 있는데 이 두 분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두 가지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계속 이렇게 옹호하면서 억지 옹호하면서 그냥 두 분 임명하세요. 국민 여론이 그럼 잘했다 이렇게 판단할지 국정 운영에 분명히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타격감이 없고 당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국민의힘 당직을 맡고 있을 때 국민의힘 당직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해가지고요 탈당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선우 의원을 그분이 막 비판을 하니까 그럼 당신은 그럼 지금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때 막 그 후보자 공격하고 민주당 당신들 정신 차려라 하더라도 과거에 당신들은 뭐 했냐 그거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타격감 없을 것이다. 맞아요. 그 점이 아쉬워요. 제가 이제 그 당시 현장에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목격자예요. 목격자가 아니에요. 저는 당사자예요? 이게 거의 어머. 제가 말렸 그런 상황이었죠. 예. 구체적으로 저희 기억이 방송에서 증언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 증언이 아니고 그게 보도도 많이 났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자리 문제 때문에 그날이 4.7 재보궐선거 당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선되는 순간에 앞자리에 왜 쫙 앉잖아요. 거기서 엉뚱한 분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자리가 밀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송원석 당시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그 자리 문제 때문에 약간 좀 노하셔서. 그런 가운데 보좌진과 그러니까 당 사무처 분들과 약간의 이게 자리가 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제가 하여튼 그런 게가 조인트 제가 몸을 아닌가요? 던졌으면 조인트?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 윤희석 대변인님 예, 잘못이네요. 제 탓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 어쨌든 사회가 네. 이 우월한 지위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는 뭐 공제 사실이잖아요. 전 같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알아서 누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라도 강선우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설령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불행하다. 그 민주당에서 무슨 공강 갑질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커피 타와라 뭐 집에 가서 심부름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슨 육군 대장. 육군 대장도 막 물러나라고 그러고 감옥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뭐가 다르냐. 공관병 그러니까 이제 사건. 사실은 네.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과 뭐 갑을 상호 관계지만 사이가 안 좋게 헤어지면서 이 하였던 보좌진이 뭐 내부에서 폭로하고 근데 앙심을 품고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특별한 하나의 경우가 아닌 것 같다. 전반적으로 그런 여론이 제가 민주당 보좌진들도 물어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청문회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다른 이진숙 방통위원장 다른 이진숙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는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권유를 했고 이 대통령도 뭐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뭐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진숙 결정에는. 방통위원장이 이 국무회의라는 게 본인 그 개인 민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국정을 논의하고 시간이 없어서 매번 회의를 하고 시간 쪼개가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야 되는데 매번 가면은 뭐 저 임기를 보장해 주십시오. 최민희 과방장이 저 괴롭힙니다.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처음엔 들어주다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거 국정 과제에 대해서 방통위 안을 가져와야지 그런 건 안 하고 본인 사적인 어떤 신상 발언만 하니 정책 발언을 하는 사람을 굳이 국무회의에 필수 참석자가 아닌데 둬서 전체 회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릴 수 없다. 어차피 배석자니까. 또 그렇죠. 배석자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발언권을 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결정적인 게 그 국회에서 방송 3법 통과되면서 방통위원장이 의견을 물었을 것이고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때 나눴던 대화 그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본인이
마치 그런 것처럼 비공개대로 공개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도 자주 만나야 된다. 만날 것인데 비공개에 있어서의 대화까지 정치로 이용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또 보겠냐. 라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그 케이스가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비공개 때 나눴던 얘기를 그거를 본인 마음대로 밖에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실은 이 방통위원장직을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뭐 대구시장이랄지 이런 자리를 좀 노리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뭐 이런 추측도 있기는 본인이 했거든요. 확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네. 정치권에서 내년 6월달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으로 나가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 그래서 보수의 여전사. 예. 내가 제일 이재명과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제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분이 대통령께서 자 발언 좀 그만하세요 그러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회의를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좀 의견 검토와 지시에 대한 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 단어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한 분이 방통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맞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방통위 지금 마비됐잖아요. 예. 근데 저런 체제를 그냥 끌고 가는 것도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정권 교체기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어떤 뭐 국무위원이나 장관급 공직자가 현직 대통령과 벌여야 하는 이런 긴장 관계 여기서 나오는 건데 뭐 윤석열 대통령 처음 취임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심지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아예 그냥 국무회의 오지 말아라고 통보도 받았고 감사원에서 감사받으니까 1인 시위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누가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 제가 어제 미국 백악관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인터뷰한 걸 봤는데 본인이 굉장히 일하는데 힘든 가운데 바이든 전 정부에 있었던 백악관 관계자들이 여러 얘기를 해줘서 매끄럽게 일을 하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전 정부 사람들을 칭찬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못하냐. 될까.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가 잘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전 정부 국무위원과 계속 지금 같이 회의를 예, 하잖아요. 예. 그 와중에 이분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네. 그래서 농식품부 장관 유임됐고 식약처장도 유임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자는 법적으로 해바라기다. 해바라기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은 그냥 잡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비추면 안 되는. 그래서 해가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랑 꼭 임기를 맞춰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미 방통위는 5명인데 원래 위원이 1명밖에 없어요. 합의제 이런 것도 유명무실돼 있고 공정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일 불공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즉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사퇴를 요구를 하는데 과연 사퇴를 하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틸 때까지 버티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냥 밀려나듯이 사퇴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도 그래요. 윤석열 정권 처음 들었었을 때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됐던 공직자들 그냥 그만두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다. 이것도 참 모순된 행위인 것 같고 대통령과 공직자 임기를 맞추는 법안 빨리 민주당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세요. 아니, 그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그러진 않았어요. 임기 보장해달라고. 그리고 뭐 국무회의에 참석도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들지도 않았어요. 임기 보장해달라고. 그건 나중에 잘라내려고 하니까 출퇴근 갖고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가만히 뒀으면 되는데 건드려서 그거를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다 들어줬어요.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저 그런 임기 그런 보장해 주세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은 좀 비교의 대상은 안 될 것 같고 저는 신일 감사원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사무총장 네. 유병호 이 두 분들은요 감사원의 감사직을 지난 정부에서 거의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헌법기관으로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그만둬라. 그거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다.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네. 제대로 된 감사를 못하게 막았거든요.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